짜증을 내어 너무하나 너무를 지어 무엇하나 지쳐서 유튜브는 또 상당.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생은 이미 결정됐어요. 근데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다음 생이 그 새로운 존재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나는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지금 소개를 들어보면 제가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먼저 그 우도 교수들이 배짱이 도서관편의 저자 배짱이 도서관장 백짱이와 도서관 죽순이 랄라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공연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짱이와 랄라입니다. 저희가 원래 백짱이 도서관 밖에서 공연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백짱이 도서관에서 번뇌 탈출 캠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늘 누군가가 오실 때 연주나 노래로 환대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폭망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재밌었는지 쌤들이 다시 한번 하면 어떠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기타 듀오 델파페페의 곡이었고요. 겨울 느낌이 나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번뇌와 관련된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라면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배짱이 도서관의 정체성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라면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은 저희 기타 소리가 가려지도록 불러주세요. 짜증을 내어 너무하나 너만을 지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고 말이야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네, 수민이의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빈입니다. 먼저 절기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우수 경칙춘분 청명고 파송한 남동아지 소설에서 붙여서 백두춘분 상강 동소설 개설동지 소환대만 이번에는 대충 하는 시를 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하늘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나이 들어서서 종울게 만드는 것일기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다음은 고미숙 작가님의 강의입니다. 작가님은 고향이 한백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이 고향인 한백에서의 첫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혁 선생님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뭐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제 강의 앞에 이미 제 강의를 다 끝내버렸어요. 미나노하고 대추. 대추가 하늘과 통하는 저걸로 더 이상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고전평론가로 전국을 한 15년 정도 다니면서 곳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제일 민망합니다. 굉장히 지금 뭐랄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이제 가면 뭐 아무리 뭐 1000명이 모여 있는 곳이라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를 너무 많이 알 것 같은 분들, 또 그분들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사실 제일 저를 긴장시키는 건 이 고향의 산천이에요. 여기는 저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그 유년기의 그 찌질한 흑역사를 다 알 텐데, 이 이야기 할 때 이게 어떻게 반영이 올지, 굉장히 좀 사실 이제 긴장이 되는데, 제가 왜 강원도에서 특히 또 한백에서 강의를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향 근처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 요청이 와도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저도 뭔가 가면 고향 분들한테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고 뭘 실수를 하면 그게 굉장히 죄송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세상 정말 사람까지 알 수가 없다고 사북도서관에서 그 강의 요청이 왔는데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메일을 보내셨어요. 거절하면 왜 한 1년쯤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메일들이 있어요. 배짱이 도서관하고 관계 맺은 것도 정말 이걸 거절하면 다음 생에 무슨 지옥까지는 아닌데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북도서관을 가게 됐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저의 공부와 저희 공동체에 가장 깊은 인연을 맺게 된 두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북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게 여기 이제 사회 보시는 유신쌤이랑 여기 산장 아카데미가 동시에 열려가지고 이런 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고 타이밍이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이제 그 운명의 장난에 희생양으로 이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고향 그치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해도 된다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누드 글쓰기라는 책 글쓰기를 해서 책을 낸 이 저자들의 부토크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역할은 누드 글쓰기가 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왜 글쓰기를 하고 우리가 책을 통해 사람과 만나야 되는가 요 정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누드 글쓰기 그러면 먼저 누드하고 글쓰기가 어떻게 만나지? 그럼 이제 일단 굉장히 야한 게 떠올리시죠? 야한 책들이 떠올리시죠? 이게 정말 만날 수 없는 조합인데 언제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9년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세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리고 이제 역술원에 가서 이제 점이랑 주술하고 전혀 구분을 안 되게 막 쓰는 그런 단계에서 그랬는데 그 동의보감 때문에 사주명리학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동의보감은 몸과 자연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몸의 생리적 기질과 이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칭이 되는데 그게 다 좀 부조화해요. 그래서 병을 앓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또 신체적 표현력도 크고 이제 이런 다양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신체적 특징이 사람마다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결정론을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 세팅이 된 다음에 변형이 되는 거예요. 결정론이 아닌 거죠. 근데 기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그 다음에 기질은 행위가 거기 들어가요. 저 사람 기질은 참 독특해라고 할 때는 몸하고 그 어떤 행동의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양의학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가서 검사하는 건 낱낱이 여러 가지 사실은 있지만 종합해서 당신은 기질이 어떻고 체질이 어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난 다음에 무슨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그 체질과 기질에서 이제 각종 병이 생기고 그걸 잘 극복하면 장수를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몸의 기질, 체질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명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식갑자를 외우고 사주팔자, 생년, 연월, 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뽑았는데 그때 이제 제 사주를 이제 그 지금 저희 도담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 걸 보고 제가 약간 굉장한 이제 어떤 경이로움 같은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동하는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자기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밖에서 봐야 되니까. 딴 사람은 보이는데 자신은 안 보인다. 그래서 다 굉장한 모순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부적으로 그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내가 과격하고 거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그 소심하고 나름 착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제 사주를 봤을 때 그런 모순들이 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말을 안 하다가 중학교 가서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 친구들하고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을 거의 안 하고 선생님이 물으면 일단 대답 안 합니다. 네, 버티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 선생님들이 흠칫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데 말을 잘 안 하는 애들은 무섭잖아요. 약간 사람들도 이상한 질문하고 그럴까봐. 근데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어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죠. 숨긴 게 아닌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저희 엄마는 속이 터졌죠. 진짜 우리 엄마는 치맛바람을 휘날리시던 분이었거든요. 이 조그만 광산초를 하고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 딸내미가 받쳐주지를 않는다. 이 아픔을 평생 안고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예. 그리고 제가 동생 둘이 있는데 저하고 인생 코스도 그렇고 살아가는 패턴이나 모든 게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 근데 그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내 운을 알고 또 그다음에 그 운을 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뭡니까? 돈이 언제 생기냐 아니면 저기 승진하냐 안 하냐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애가 대학 가냐 안 가냐 또 숨겨놓은 애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받으면 꼭 하나를 뭐 갖고 들이밀어 이렇게 분명히 연로하시고 결혼도 하셨는데 이건 또 뭐지? 근데 가족이 아니래. 그럼 뭐겠습니까? 그 주로 거기와 내 욕망과 관련된 지점인데 그것만 관련이 돼 있으면 사주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금 너무 지금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명리를 배우지 마시고 교회나 절에 먼저 다녀서 욕망을 내려놓는 게 없나 싶어요. 욕망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욕망이 중요한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이 관계를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있고요. 세상 모든 곳을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합쳐서 운명을 만드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욕망 그게 그리고 맞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올인을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맞지도 않아요. 또 정치인들은 자기 욕망을 과잉으로 했을 때 다 틀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나? 동양사상은 그런 자기 성찰에는 서양 그 문명을 압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주 구성을 보면 소화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내가 앓는 이 지금도 앓고 있는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주가 설명해 준다는 게 너무 이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야. 그리고 몇천 년 내려오면서 쌓인 데이터가 또 있잖아요. 이거는 적극 활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뭘 배우면 거의 그 빛의 속도로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다른 거는 게으른데 배운 거는 빨리 가르쳐줘야 돼서 저희 이제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3일 속성과외로 오고 저는 몇 달 배운 걸 이렇게 주입을 했죠. 강제 주입을 했어. 그런데 막 여기 가서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이 왜 자기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알겠다. 막 이제 그런 게 막 드러나고 체질 그런 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속성으로 막 한 다음에 연말에 글을 딱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속성으로 배운 청년들이 몇 명 사주를 배워서 자기가 자기를 분석한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놀란 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거를 발견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이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항상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이런 걸 불타고 시위가 있다 하면 광장에 뛰어나고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열렬한 투사였는데 자기가 그랬었는데 쇼핑 중독이 든 거예요. 자본의 화신을 든 거야. 쟤는 누구랑 싸운 거지? 이거 멘붕이었어. 근데 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도 그냥 그래서 얘는 쇼핑을 좋아해. 그러니까 상품 가면 걔가 좋아하는 뭐 명품 같은 거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건 어이가 없잖아요. 저게 왜 모순인데 모순을 몰라. 근데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되냐? 몸이 많이 아파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속인 게 아닌데 자기는 다 남들이 아는 행위를 그냥 거기 적은 건데 와, 이 모순 그거는 사주가 아니면 설명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의 깊은 내면 자기 삶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가 아주 친해져서 어디 MT를 가거나 밤새 뭘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을 수 있구나. 요거를 알고 이걸 제가 이제 루드베스기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책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명리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글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 글쓰기를 계속 이어야겠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다 행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행복은 굉장히 오염된 단어예요. 특히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으로 흥청망청 쓰는 거, 그 다음에 남들에게 과시하는 거. 그래서 돈을 엄청 벌고 싶어 하는데 왜? 라고 질문하면 완전히 무너져. 왜? 이유를 몰라. 행복은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자본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대체할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살아서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비전. 행복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글자. 자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자본에 농락당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건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내 욕망을 과잉으로 쏟아내서 사람들 모든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러면 자유를 향해 가려면 자유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삶. 그러면 지금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어디에 의존하면서 살지?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지 풀어나죠. 내가 노예인데 어디에 지금 구속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내가 어디에 연루되어서 헤매고 있는지를 안다. 안다가 가장 중요한 자유로 가는 길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나를 안다. 그래서 나하고의 소통을 해요. 자기 자신하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 비춰주는 거울이. 그게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천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그 거울에 비춰봐요. 그래서 명리의 음양오행은 너무너무 좋은 천지의 거울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 태어날 때 어떤 몸으로 시작했구나. 그래서 대운이 바뀔 때 어떻게 내가 기익이 바뀌는가. 이걸 안다는 건 엄청난 정말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하고 계속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이 있지? 내가 어떤 욕망의 리듬이 있지? 내가 또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거를 계속 대화할 수 있어요. 거울에 비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막 편견이나 막 통념, 원한, 미련을 가지고 하지 않게 돼요. 애착과 분노가 있으면 그게 다 가려져요. 거울이 흐려져서 그냥 미움과 정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100%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불교에서는 윤회를 벗어나야 돼. 윤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더 굴레가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음 생은 이미 결정됐어요. 지금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다음 생이에요. 네. 뭐 이건 뭐 얄짤이 없어요. 근데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바꾸면 돼요. 바로 바꾸면 돼요.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순간에 다음 생이 그 새로운 존재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애착과 분노를 안고 가면 평생 쌓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 그걸 이제 동양에서 분석을 하면 사주팔자가 엄청 지금 태가 불구이 많고 꼬여 있어. 이렇게 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어디서도 못 합니다. 박수를 치라는 게 명리와 불교가 이렇게 한 큐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윤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보살이 된다고 해요.
어떤 탐진치도 다 그 번뇌를 벗어난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뭐냐면 다시 이 세상에 와요. 자기 자유의 힘. 우리는 얼떨결에 막 정신없이 막 헤매다 보니까 갑자기 태어나서 막 저는 뭐 엎어서 태어났대요.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뒤집어 아들이다 이러고 이렇게 뒤집었더니 딸이라고 뭐 이런 일화만 들리거든요. 정말 얼마나 애가 정신이 없었으면 그냥 엎어졌겠습니까? 근데 보살은 자기가 선택해서 온다. 가장 가난한 집 아니면 왕장상의 자식 어디든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왕자공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인내를 또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든 상관없이 모든 자기가 만나는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그것만 하러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러 세상에 왔구나.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해서 왔어. 이거라. 나는 절대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았어. 또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 네, 서울에서 부자, 잘 사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부자가 됐으면 사주가 뭐 재성이라 이런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운명이 결정이 안 돼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돈이 잘 걸리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번뇌는 똑같아요. 왕무장상으로 태어나도 가슴 속에 그 슬픔과 고뇌는 똑같이 겪게. 만약에 내가 그걸로 뭘 누리겠다고 태어나. 그런데 내가 보살의 마음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있든 내가 가난할수록 더 좋아. 남편이 형제가 더 많아. 와, 더 좋아. 일할 게 더 많아. 내가 다 걷어내. 그냥 막 거기 며칠 험한 사람이 이러면 이거야말로 내가 할 일이다. 보살계의 셀럽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인생의 끝에는 슬픔과 뻥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소통한다. 이게 중요한데 소통하려면 자연도 알아야 되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잘 연결된다. 그래서 안다와 연결한다. 이 두 가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무엇을 더 알게 되었어?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마음으로 그들과 잘 연결되었지.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났어. 거기 어린아이들이 굶고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보낼 수 있어. 이게 마음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프리카에 어디에 지금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막 죽고 있어. 마음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자라면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런데 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딱 가둬놓고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보살 따위 뭐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없어. 자비로운 존재? 이거 하기도 너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운명을 가장 소외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글쓰기. 네, 글쓰기를 하면 이 암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게 오늘 이 모임이 그 증거. 네, 책 때문에 저는 배짱이 도서관을 갔고 태촌이 너무 경기도인데 강원도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이거 내가 생각해도 울컥하는데 정말 내가 가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이렇게 이런 데를 오라고 하지? 막 이러고 갔다가 제가 그 도서관에 완전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 도서관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계속 그 끈을 유지할까? 어떻게 계속 친구를 사귈까? 요 골몰하다가 청년들을 파견해야지. 근데 애들이 스탠바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겁이 없어. 강의하러 보냈는데 그 터무니없는 낙관성이 있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또 너무 잘 맞았어.
연결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백과 연결되고 여기가 연결돼요. 이 연결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딱 하나예요. 제가 공부했고 책을 썼고 누군가 책을 통해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책이 아니면 이 장면은 절대 연출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안다와 연결한다는 일상의 이런 기적을 연출하면서 세상을 다 하나로 묶어줍니다. 세상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 북토크 하이라이트 누드 글쓰기 저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은 오창이라고 하고요. 감리당에서 부르는 이름은 복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희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감리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당과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짱이 도서관의 배짱이 박소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되었던 배짱이 도서관의 죽순이 이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주란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글 쓴 저는 감목입니다. 박보경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경화 선생님의 저는 이경화고요. 이경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공통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식상인데 세 명의 아이, 저는 네 명의 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화가 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저도 이 화를 다스리는 게 제 인생의 어떤 조절에는 큰 과제로 가지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불이라면 많이 다 이렇게 조절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년이 병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되게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가 막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정말 저도 내년 병호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원래 3마리가 5화로 있는데 또 제가 일주가 병호고 이래서 내년에 말이 4마리가 되고 이제 거기 또 지지가 또 인목이 하나 있어서 인호술 또 화로 돼가지고 전체가 이제 화인데 근데 저는 좀 올해 좀 많이 그 화기를 과다하게 썼던 것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확 안 좋아지고 또 집에 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찾아오면서 그동안 진짜 제가 못 모르고 날뛰었던 이 말들한테 정말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이 시기 되면 다 누구나 아프고 또 이 마디를 건너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그냥 왜 불교식으로 하면 업장소멸이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보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죄를 속죄한다. 내가 지금 아픈 것들을 난 기꺼이 내가 지금 요걸 통해서 내가 좀 지난 과거를 좀 보고 어떻게 그 화기를 좀 제어하면서 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근데 좋은 게 아프니까 더 못 달리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이 정도의 아픔 따위는 하면서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그래도 안 멈추니까 몸이 알아서 너 이래도 달릴 거야? 라고 이제 계속 보내줘서 사륜마차 이야기도 하셨지만 내년에는 지금 상태로는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여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먼저 겪은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편안하게 하고 지금 요 느낌을 좀 잘 가져가면서 조용히 얌전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신기하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걸 보면서 진짜 와 이분 정말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근데 식상이 없는데 애를 넷을 낳고 저도 그랬지만 셋이지만 선생님은 지금 아까 나와서 재주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식상이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갈등을 예전에 회피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말 배짱이 도서관에서 그 현장을 만나가지고 갈등과 함께하고 그걸 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식상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은 이제 저는 조금 아이들하고 무신경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애들하고 굉장히 그걸 푸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식상이 없어서인지 어쩌다가 그 남편 덕에 아이를 얻었지만 제가 느껴진 거는 제가 그 식상의 기운을 아이들을 육아하지는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반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면서 그때 이렇게 안아주고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그때쯤에 혹독하게 치렀어요. 그 시간을 조금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친구도 있었고 도서관에 있는 많은 저희 선배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들 덕에 정말 그걸 이겨낸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내가 키워야 된다거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얘와 나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다른 아이들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희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여기 새 가미당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인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없어서 그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미당으로 흘러 들어가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관성 바다로 이렇게 글을 쓰셨고, 그 용신을 공부하고 친구로 이렇게 하셨는데, 책이 지금 나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혹시 바뀌신 게 있나? 아니면 그동안에 새로 발견하신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뭐 이제 책이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이게 사주가 대운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쓴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면은 뭐 바뀐 다른 새로운 사건도 없고 저는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인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미당에 오게 됐는지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승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이런 게 정말 1도 없거든요. 선생님 눈에 띄는 거를 평생에 제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선생님한테 이따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집 앞에다가 자기 집을 얻어놓고 막 전화를 하고 이런 스승을 구하는 그런 힘이 저는 정말 되게 낯설고 또 선생님들이랑 친했다는 그 보경이 글을 읽으면서는 정말 공채님의 표현대로 제가 옛날에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어용학생 저는 정말 그런 스승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운으로 인성대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 낯설고도 좀 새롭고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한 전해 한 2년 전부터 국내 사람들이랑 그림책을 공부하고 있었고 마치 그래서 그런 기회에 가미당으로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성의 기운으로 오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대운이 한 번 오면은 뭐 양음 아니면 음양 이렇게 해서 20년씩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대운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편인의 기운으로 왔는데 지금은 정인이거든요. 정인이 되면 책을 많이 내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언제쯤 책과 계약을 하게 될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제가 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토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사주를 갖고 계신데 저도 토가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태어난 그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토가 많아서 그런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데 가는 거를 더 두려워할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지금 토도 많고 밑에 이제 해수가 있긴 한데 선생님은 그거를 뭐 무술대운의 어떤 그런 기운으로 해서 역마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이동을 할 때 그 어떤 또 그냥 무술이라고 해서 무술이라는 글자 이외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토가 또 대회하는 계기도 하고 토가 또 큰 산이고 개척해야 되는 산이고 그래서 도서관을 옮길 때도 보니까 무술 세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삶이 저도 그 신체 자체가 어디를 막 움직이거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삶 자체가 저는 좀 역동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보면 사실은 해석은 항상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의미나 해석은 이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이동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나한테 가져왔구나 라는 해석을 하지만 거의 그때그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질문에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짝대기를 복희 씨한테 던질 건데요. 복희 씨 글을 안 읽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히 복희 씨의 글을 소개를 해도 될까요? 식상이 굉장히 과다하셔서 그 식상으로 어떻게 보면 류마티즘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또 식상의 기운으로 류마티즘의 그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던 걸로 아는데요. 네, 복희 씨의 삶을 보면은 정말 식상이 엄청 중요하고 식상이 살아 움직인다면 복희 씨겠구나라고 이제 느끼는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진짜 빵 터졌던 에피소드는 복희 씨가 이제 류마티즘에 걸리시고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아예 계속 이제 누워 있는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배변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로 이제 어머니가 쉬실 때는 아주 깔끔하신 셋째 오빠가 오셔가지고 그걸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그 셋째 오빠의 대화가 너무 웃겼습니다. 셋째 오빠는 어머니가 맨날 사과랑 그런 거 너무 잘 주니까 제가 지금 똥오줌을 2번씩이나 싸잖아요. 하루에. 저 미치겠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이렇게 잘 누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제가 놀랬던 점은 그 장면을 복희 씨가 어쨌든 들으시고 보시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환자는 나 때문에 나의 배변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나는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식상의 어떤 발랄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그게 식상의 금으로 무토이신데 금기운의 식상이어가지고 또 그게 금기운이 날카롭게 발휘될 때는 그 댓글을 막 이제 분노하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막 쓰시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잠깐 썼다고 생각하는데 댓글이 바로 막힌다. 이제 그만 쓰셔야 된다고 댓글창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너무 웃겼어요. 본인은 이제 되게 조금 남겼고 그러니까 잠깐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창이 막힐 정도면 그거 되게 빨리 많이 남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웃긴 게 있었는데 복희 씨의 또 웃긴 식상 기운 에피소드는 저희가 오늘 동태탕을 먹었거든요. 동태탕을 이렇게 퍼주면은 보통 그냥 막 퍼주잖아요. 국자에 되는 대로. 근데 동태 하나, 두부 2개씩. 이게 정확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식상이 선생님을 구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공부거리로도 이제 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식상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쓰고 계시고 어떤 또 번뇌 혹은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소개를 들어보면 제가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똥 얘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똥 얘기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딱 눈 뜨자마자 약간만 움직이면 바로 이게 변이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딴 사람은 변비에 걸린다는데 저는 꼭 2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엄마는 이제 변비가 될까봐 그 기우죠. 그러니까 막 당근, 사과 이런 거 막 갈아서 주시면 이제 제가 더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는 수술을 해서 뭘 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시고 이제 오빠가 오면은 제가 그 배변을 할 때 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줘요. 그래서 셋째 오빠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불평을 해요. 너무 이런 걸 많이 먹이니까 애가 하루에 똥을 2번씩 묻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걸 빼먹었는데 엄마는 야, 네가 애를 보고 가면 똥을 1번밖에 안 누더라. 이거 안 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러니까 제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식상이 정말 과다하고 그게 금기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댓글 그 한 개 수가 있나 봐요. 제가 몰랐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막 연락이 달다 보면은 초과됐다고 내일 달아야 된다. 오늘 횟수가 초과됐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그러면 저는 진짜 그 하루가 지나가기를 너무 막 답답하게 기다리는데 그 식상이 과다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쓸데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제 체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소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감리당에 공부하러 와서 봄새는 네. 식상 과다로 인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디 막 여행을 갈 때 뭐 짐을 싸면 거의 이민을 가냐. 뭐. 계속 그런 뭐 친구 관계가 너무 방만하다. 먹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쓴다. 이렇게 그런 그 선생님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잘 몰랐어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아픈 동안에 먹고 살아서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먹고 그래서 이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 안 먹고 어떡하라는 얘기지? 이러고 뭐 그럼 친구들이 내가 아픈 동안에 그렇게까지 나를 돌봐줬는데 내가 그럼 그 친구를 다 버리나? 뭐 이런 그 반발심 내지는 반박 이런 게 왔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씩 더 하면서 아 이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구나. 음식 준비를 해서 내가 먹는 거 에너지를 나한테 주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그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준비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도 있겠다. 이 양면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댓글을 쓰다가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을 다 안 쓰고 쓰다가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두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식상이 이제 식상 과다인데 그게 팔다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탁구공 소리가 나자 바로 뛰어나가서 이 몸으로도 탁구를 열심히 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대로 계속 팔다리를 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르게 쓰는 방식이 팔다리에 근육을 올리는 방법으로 제가 평생에 처음 해보는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은 제가 좋아하질 않았어요. 근육 그런 걸 왜 올리지? 그냥 뛰어놀다 보면 생기는 거지. 이랬는데 근육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목기가 하나도 없는데 목이 또 동의보감으로 보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진짜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요즘은 산책을 하다가 중간에 있는 그 헬스장 그러니까 공공 헬스장 있잖아요. 운동기구들이 있는 거기 가서 한 20분, 15분씩 운동을 하는데 정말 여기에 좀 근육이 좀 생겼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식상을 이제 그때 좀 약간 자제도 하면서 근육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이번처럼 한백에 올 때 또 뭔가 몇 끼를 먹어야 되나? 그래서 몇 명이 먹어야 되지 우리가? 그래서 그걸 거기 또 먹어야 될 그런 음식들을 막 싸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맨날 이민 가냐고 이러셨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끊고 또 근기가 세기 때문에 끊으려면 또 딱 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동태탕 하나를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좀 약간 정말 내가 헛웃음이 나왔던 게 동태탕 하나를 오늘 점심만 해결하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점심을 그걸 끓여서 먹고 제가 잠시 누군가를 데리러 예미역에 갔다 왔더니 능이 오리 백숙이 두 냄비가 가득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내가 그렇게 식상을 조절해도 이 정도구나.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조절해서 이게 더 쌓이지 않고 잉여가 남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식상 기운을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 인성과 비겁과 식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바퀴 쭉 돌려서 인성 기운을 제가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화기가 인성인데 금기를 제어를 해줘야 이걸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일간 밑에 일지가 정인인데 돌아보니 그 어머니가 인성 역할을 하셨고 그 금기에 과다한 금기를 많이 제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어머니는 시조를 읊으시든지 뭔가 경구에 말씀을 하시든지 되게 웃기는 말을 하든지 해서 제가 뭔가를 좀 자제할 수 있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2015년인데 제가 2013년부터 여기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드글씨를 쓰면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인성 역할을 그동안에 한 50년 정도 톡톡히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시니까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나의 인성을 키워서 나의 식상을 잘 쓰도록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약간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식상의 기질을 많이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한샘은 보니까 바닥에 다 금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술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신유술 해서 다시 또 금이 되고 그래서 다 금바다였어요. 그러니까 금이 같은 건 비슷한데 저는 무토고 선생님은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글의 제목이 칼을 품은 풀. 그래서 칼을 품은 풀이 약간 좀 연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칼에 베인 풀은 알겠는데 풀을 칼로 베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런 분은 금기를 어떻게 쓰지? 또 선생님은 금기가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제 제 식상을 금기로 쓰니까 이런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내라고 할 일이라 제가 또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 저는 이걸 이제 요청은 받았지만 저 제 맘대로 할 거거든요. 사주를 보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저는 제가 되게 공부도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인성은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무인성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막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식상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무인성 무식상에 위에는 비겁이 가득 있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바닥이 다 금이야.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절이 딱 된 듯한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대극을 이루지만 관성하고 비겁이 제일 좀 힘든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라고 하고 놀랐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위에 있는 그 비겁은 제가 늘 추구하던 어떤 우정과 연대를 뜻하고 밑에 있는 금은 되게 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던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겠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해보다 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스스로에게 느꼈던 어떤 불화?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이니까 목은 좀 낙관적이고 막 희망적이고 이래요. 근데 또 금이니까 비판적이고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을 써야 될 때 금을 쓰고 금을 써야 될 때 목을 쓰는 거로 썼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사주를 보고 이제 뜨문뜨문 보니까 언젠가 그게 이게 그거구나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 포인트는 금을 잘 못 쓰면 내 인생의 반이 그냥 날아가겠구나 였고 게다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저의 대우는 이제는 완전 온몸이 그 합금 로봇가 되는 그 정말 금대운이 계속 오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올 대운도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60대를 금으로 완전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금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치이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사주를 이제 공부할 때는 들어서 조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말하자면 제가 금기를 쓰는 거를 배웠다 라는 거고요. 그거는 책에 쓴 거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게 돼서
불교가 이제 보통 가지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관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추는 아까 곰쌤이 말씀하신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불교의 힘으로 내가 하나씩 해체해서 볼 수 있겠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가장 구체적인 거는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뒤죽박죽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라고 되게 편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남편이 바뀌는 바람에 아직은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또 다음 대우는 근데 또 평관 대우이거든요. 지금은 정관이고 합이 들어서 그런데 다음 한 5, 6년 지나면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이랬다고 나중에 뭐 이렇게 잘 산다더니 왜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금 사주를 면밀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비겁이 너무 세고 재성과 비겁으로만 거의 이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고집이 세고 자기를 제어하는 관성이 이제 무관성, 무인성인 상태에서 우리 지영이가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올해가 물론 이제 을사년이니까 관성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관성의 글자가 지영이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떤 감각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사주를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제 관성이 온다. 이제 24, 25에 이제 관성이 들어오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를 예상을 하고 만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관성이 없고 인성도 없으니까 저는 여기를 진짜 용신처럼 쓰고 있거든요. 여기 가미담 활동이나 공부나 공동체를 그 관성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남자이고 어쨌든 조직운이고 이런 건데 저는 조직이나 남자나 다 1년 반 넘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가미담에서 거의 3년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명리를 공부할 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에 그 붉은 말에 해야 그럼 이 화기운을, 이 치성한 화기운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내가 미리 알고 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막 거기 휩쓸려 가느냐가 되게 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내가 사주를 배우고 관성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거를 알고 가니까 좀 휩쓸려 가거나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담담하게 좀 이 기운을 맞닥뜨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요.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어용학생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왜 어용학생이었지?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자라왔고 그러고 제가 오히려 왜냐면 저는 간목입니다. 선생님들 간목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성에 차고 제일 먼저 뭔가를 해야 나 뭐 좀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끼케봐야 뭐 전교생 300명, 반에 뭐 30명이었어요. 대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몇십 명인 거예요. 내가 이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을 기본적으로 친구가 아니고 라이벌, 경쟁자 왜냐면 입시 제도에 너무 충실하게 살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 가니까 뭐 몇천 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이쁨 받아야 되는 거기서 약간 그리고 아무리 해도 대학 가면은 지금은 막 34살, 35살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꼬만꼬만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20살이랑 21살은 대학생은 되게 크거든요. 엄청난 선배예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딱 되고 23, 4살에 그 대학 졸업하는 선배들을 봤는데 진짜 이따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확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둔 고립 청년이 돼가지고 집에서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 패턴으로 계속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대거든요. 20대 때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했고 마침 그때 제 대운도 갑진 대운이었어요.
제가 일주도 갑진인데 대운도 갑진으로 와서 갑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그런 욕망이 막 생기는데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막 엄청나게 그 욕망 불덩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갑이랑의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게 대운이 바뀔 때였어요. 갑목에 제가 무인성이에요. 무인성이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하면 내 뜻이랑 다르면 잘 안 듣는 그 고집도 좀 있고, 근데 제가 그 사주 공부한 게 되게 컸는데 사주 공부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배우는 거, 그리고 아 내가 그런 쪽으로 욕망을 많이 써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를 알게 되고 나서는 이런 친구들이랑 관계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처럼 그 라이벌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또 저한테 선생님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영 학생은 아니고요. 그냥 학생의 마음으로 모든 분들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